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 포트폴리오 일을 하다 말았는데,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죠. 이때 어떤 위험이 줄어드냐, 그런 얘기 해볼게요. 어떤 위험이 줄어드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림동에 가서, 서울의 신림동에서 20억을 가지고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A라는 고시원,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에 나눠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나눠 투자했을 때, 자, 보시면, 자, 만약에 투자한 이후의 경제 상황은, 시장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다면,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셋 다 이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법시험 제도가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면, 지금 올해로 해서 완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부활하기로 했다면, 자, 전국에서 이 지역으로 사법 고시생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절대, 자, 이제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절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절대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인데, 자, 만약 이런 얘기 해볼게요. 만약에, 자, 이 그 고시원 운영하다 보면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이 학생들한테 밥도 해먹여야 되는데, A라는 고시원은 음식 맛이 형편없다고 치고 B는 뭐 괜찮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소문 금방 나죠. 그러니까 A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B, C는 상대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대치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뭐 C라는 고시원 근처에 뭐 대형 아파트 건설하기로 한다면, 막 이런 상황이라면 뭐 시끄러워서 여기 공부하겠나요? 이런 이사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는 A, B는 잘 되고 C는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C는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하는데 B, C는 좀 약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하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이런 거를요, 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은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한다 해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이라고요?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리고 그 180페이지 그 위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산의 구성 항목수를 계속 늘려나가게 되면 위험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위험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느 수에 가서는 더 이상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정도의 자산 구성 항목을 구성했다, 그럴 경우는 이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계속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하게 되면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체계 위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하시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질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냐. 자,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 이 그 부동산 투자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주식시장에 다 돌아왔는데, 자, 이래볼게요. 여기는 이제 주식입니다.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이 있는데, 자, A라는 주식은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그리고 교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화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에어컨이라고 좀 바꿔놓으세요. 에어컨 만드는 회사 주식이다. 장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어컨. 그 180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C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과거에 IMF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도래한다면, 이런 상황이, 뭐 그 당시에는 모든 주식이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셋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낮은 수익.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주식 경기가 호황이다.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요? 뭐 주식에 자꾸 투자하려는 그 심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호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분산 투자 하더라도 자,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같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할 수 없는데 자, 이런 거 볼게요. 이번에는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덥고 가뭄이 심하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덥고 가뭄이 심하니까 우산은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대신 에어컨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팔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자, 그럼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자, 아무래도 우산 같은 거는 잘 안 팔릴 겁니다. 아주 자, 우산은 자, 덥고 우산 같은 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죄송합니다. 잘 팔리겠네요. 잘 팔리게. 그래서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아무래도 에어컨 같은 거는 좀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이스크림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 쓰면서 아이스크림 물고 다니기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자, 선선하니까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릴 겁니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랑 B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A와 B를 보면 A와 B를 만약에 분산 투자했다면 얘랑 분산 투자했다면 만약에 덥고 가뭄이 심할 때는 A가 주가가 하락할 때 B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자, A가 주가가 올라갈 때 B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자꾸 어떻게 움직이려고요? 반대로 자꾸 움직이려고 하네요. 반대로. 근데 만약에 B하고 C를 분산 투자한다고 쳐볼게요. B와 C를 같이 투자한다고 치면 만약에 덥고 가뭄이 심하다면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네요. 같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움직일 때 이때를 분산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산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움직일 경우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죠. 이럴 경우는 분산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산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관계수는 우리 재무관리에서 상당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상관계수는 뭐 같이 움직이는 정도, 같이 친한 정도, 상관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얘는 상관계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얘가 서울 갈 때 얘는 부산 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뭐라고요?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산 투자하더라도 자꾸 뭐라고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상관계수는요 작을 때 별 관계 없을 때 관계 없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오히려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 상관계수는 보통 로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로우 자, 이렇게 이러한 용어를 쓰는데 이거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만약에 A와 B가 자, 상관계수가 만약에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가장 작다. A하고 V로 분산 투자했더니 상관계수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이때를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와 B로 분산 투자했더니 A가 10% 올라갈 때 B도 똑같이 10%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식은 가격이 다 틀리니까 이 주식 비율, 투자 비율만 잘만 조정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100%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자, B와 C를 분산 투자했더니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죠. 이때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플러스 1.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자, B하고 C를 분산 투자했더니 B가 10% 올라갈 때 C도 같이 10%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산 효과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분산 효과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자,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지만
플러스 1이 아닌 이상은 계속 분산 효과는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점점 뭐라고요? 분산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작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자 지금까지 한 거 계속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분산 투자하더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있죠.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것끼리 분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꾸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그러면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꾸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여기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최적의 투자 집합이 될 것인가 투자 집합이 될 것인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에는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 D, E, F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이 있는데 요거를 요 그래프에다가 분산 투자 집합을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얘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자, 그럼 만약 A하고 B를 분산 투자하게 되면 자, 이 기대 수익률 반반씩 분산 투자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기대치가 이만큼. 그다음에 위험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당히 위험을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자,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투자비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 요 정도, 위험이 요 정도 된다. 이 점이 찍힐 겁니다. 만약에 B하고 C를 분산 투자한다면 이 점이 찍힐 수 있죠. 그 다음에 C하고 D를 분산 투자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E를 하면 이렇게 찍힐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는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또한 투자비를 달리하게 되면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점을 찍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끄럽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매끄럽게 연결한 거를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 혹은 효율적 전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뭐예요?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위험을 작은 놈을 선택하고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치가 높은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험 회피형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를 가정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선 내에서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다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보다는 얘가 높죠. 요걸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대치가 같죠. 기대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는 얘가 위험이 작죠. 요를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를 가정한다면 요 선 내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좋아하냐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좀 까다스러운데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유고 얘는 뭐랄까요? 쓰레기라고 쳐볼게요. 우유고 쓰레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게 되면 우유를 한 봉지 주겠답니다. 우유를 한 병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찍히네요. 이게 요 점이 이 사람의 만족감이라 쳐볼게요. 만족감, 효용 이렇게. 근데 만약에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유를 한 2병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은 만족감이 동일하다. 아니면 만족감이 무차별하다. 효용이 무차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한 걸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다. 효용이 무차별하다 해서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진 것은 한계 유형이 체감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쓰레기에 한 봉지 치운 대신에 우유를 한 병 주는 게 아니라 2병을 주겠답니다. 그럼 이거는 만족감이 같은 게 아니라 커진 거죠. 만족감이 요거랑 요거보다 이게 만족감이 커진 거 아닙니까? 얘랑 같지만
얘와는 더 만족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수록 만족감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를 더 준다면 만족감 커지는 거겠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위험 회피형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은 높은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요 위험은 작은 걸 싫어할 겁니다. 위험은 오히려 작은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하고 기대치를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이러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 얘는 뭐랄까요? 위험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 그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은 만약에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다는 얘기죠. 이 점과 이 점이 같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위험이 이렇게 큰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이란 게 뭐라고요? 잘하면 대박, 잘하면 쪽박 나는 거 이런 걸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보수적 투자자,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렇게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공격적 투자자.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는 이거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는 얘가 큰데 이건 구할 수 없는 점이죠. 그러니까 만족감이 가장 극대화된 그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맨 끝에서 만난 접점 요걸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 점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아니라 접점이죠. 이걸 접점이라 하는 겁니다. 맨 끝에서 그 접하는 점 있죠. 요 점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자 보시면 제가 한 거를 요걸 기초로 해서 읽으시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그리고 자 최종적으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한다. 요것만 계속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181페이지에 그 기출 체크를 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거기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다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하여 제거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2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자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없다겠죠. 그래서 1보다 작다면 1이 아닌 한은 분산 효과는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타납니다. 자 3번 볼게요. 두 개의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서로 자 여기까지는 여기 자 플러스 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요 자꾸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자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는다. 음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커진다. 4번에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거 맞네요. 5번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겠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결국은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나눠 투자했을 때
그 나눠 투자하게 되면 일단 어떤 효과가 있나. 두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가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이 될 것인가. 요거를 알아봤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자, 이렇게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무리 없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자,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물건을 1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1억 드릴까요? 아니면은 1년 후에 1억 드릴까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뭐라고요? 당장 1억을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억을 하다못해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가 붙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금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1억 드릴까요? 아니면은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이건 고민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신용이 뭐 확실하다면 고민해 볼 수 있죠. 지금 1억 당장 받아서 은행에 예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1억 1,000만 원 받을 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1억과 미래 시점에 1억 1,000만 원은 가치가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화폐의 시간 가치다 해주는 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는데 이때 자, 지금은 이제 그 은행 이자라든가 어떤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붙어 나가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빠지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자, 그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가 100원을 예금했다 쳐볼게요. 100원을 예금하고서 그냥 깜빡하고 3년 있다가 미국 갔다 돌아왔다 쳐볼게요. 그리고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붙여주겠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자율은 10%랍니다. 10%. 레이트 해주면 10%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 100원 예치해 놨으니까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얘들이 10% 이자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의 10% 하면 얼마예요? 10원이죠. 110원 이렇게 해서 잔금이 찍혀 있을 겁니다. 통장 잔금에. 그 다음에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이 또 1년 지났죠. 1년 지났으니까 또 10%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11원 붙어갖고 얼마라고요? 121원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3년 후에는요. 요 금액이 10%이겠죠. 그래서 12.1원 붙어서 얼마라고요? 133.1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나가는 거를 뭐라 하냐면 복리이자다 해줍니다. 복리.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1원이 붙은 거는 원래의 100원에 대한 10%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붙은 거 있죠. 10원에 대한 이자 10% 이것도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10원, 요거 1원에서 11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는 걸 뭐라고요? 복리다 해줍니다. 복리. 그래서 모든 금리 기간의 이자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다만 단리 형태라는 거 뭐냐? 단리는 이 금액이 10%죠. 요게 여기 10원 붙고 10원 10원 붙어서 얼마 불어요? 130을 받는 거 있죠. 이걸 단리라는 건데 단리는 뭐 특정한 뭐 어떤 사채업자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뭐라고요? 복리 형태로 붙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수익률이 있는데 이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기대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쭉 붙여나가는 거 복리 형태로 쭉 붙여나가는 거를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증한다. 그 다음에 어떤 수익률이 붙어있는 미래 시점의 가치 있죠. 요거를요 미래 가치다 이렇게 합니다.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이죠. 이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을 복리 형태로 쏙 빼내는 거 있죠. 이걸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할인한다. 그래서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 뭐라고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다. 그리고 요거를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가다. 그리고 자 미래 가치를 줄여서요. 자 이걸 미가 이렇게 하지면 안 되고 올레자를 써서요. 내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했다.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100원을 예금했을 때 10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자 그러면 자 이 세 번 이자를 3번 아까는 3번 붙였는데 지금 몇 번이요? 100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바쁘 죽겠는데 어느새 이렇게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들이 좀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떤 수익률이 붙어 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 얘는요, 어떤 수익률이 쏙 빠져 있는 금액,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그러면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자, 3년 있다 찾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지금부터 이 100원, 요 100원, 이 100원은 한 번 발생한 돈이죠. 한 번 발생한 현금, 한 번 얘기하는 돈, 한 번 투입된 돈, 한 번 받을 돈,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일시불 이렇게 할게요. 한 번 예치한 돈, 이걸 뭐라고요? 일시불이다. 자, 그러면 일시불이다. 이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자, 일시불에 곱하기 이 공식을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 일시불에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계수라는 걸 딱 곱했더니 이자가 다 더해진 미래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공식을 요 공식과 여기 있는 공식은 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다가 곱하기 3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건 아주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R이라는 건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자율은 10%인가 0.1을 집어넣으면 돼요. 0.1. 그리고 요거는 이자 계산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3번 계산했죠. 그래서 3번을 딱 집어넣으면 133.1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133.1원. 그러면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내가 계수하는 거고. 요때 자, 만약에 10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나? 그럼 뭐를 100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는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바로 딱 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면 100원을 예금하면 되죠. 100원을 예금하면 되는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 모른다. 그럴 경우는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3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럼 여기다 이자 붙인 게 이 금액이죠. 그러니까 y에다가 1 플러스 0.1에 세제곱한 게 133.1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y라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33.1원 곱하기 이 곱하기 형태가 넘어가면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나누기. 그래서 요걸 나누면 돼요. 요걸로. 그래서 1 플러스 0.1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나눈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걸 뭐라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재 가치 계수다. 그래서 133.1원 곱하기 자, 저 공식 저 공식이 뭐냐면 이름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현가 계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니까 자꾸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얘가 어느 경우에 써먹냐만 하시면 됩니다.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살 돈 얼마냐? 그럼 1억 곱하기 뭐라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5년 후에 그 1,000만 원을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뭐래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약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좀 응용을 하는데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칸을 세게 그린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매기 적금 불입액이 30원씩이랍니다. 30원씩이다. 그러면 4년 있다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매년 말에 불입했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는 그런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매년 초에 불입한다 했을 때는 공식이 달라지니까 매년 말에 불입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얘는 예금을 한 번 한 거죠. 근데 얘는 예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겁니다. 하나하나 다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자,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1년, 2년, 30원 예치했으니까 하나하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얘는 3년치자가 붙겠네요. 3년치자. 그러니까 1년, 2년, 3년치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몇 년치자가 붙어요? 2년 지났으니까 2년치자가 붙겠네요. 얘는 몇 년치자가 붙어요? 1년치자.
그 다음에 요 30원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불입하자마자 받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겠네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찾을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막 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1,000만 원씩 자, 적금을 불입했을 때 자, 30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이거 어느새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요 30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연금이라는 표현 쓸게요. 자, 매기 반복해서 똑같은 금액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요? 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원에다가 30원 연금이죠.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걸 딱 곱했더니 내가 계수라는 공식을 딱 곱했더니 이자가 다 더해진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상당히 그 복잡한데 이런 공식을 직접 계산하라 이런 거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막 계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거의 한 98%는 여기 이제 보기에서 주어집니다. 보기에 연금의 내가액은 얼마가 돼 있고 현가는 얼마이고 미래가치 계산은 그다음에 뭐 저당사는 얼마 있고 보기에서 찾아서 집어넣으시는 게 거의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의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계산 문제를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느 경우에 써먹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번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는데 적금 찾을 돈이 800원입니다. 찾을 돈. 그러면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몰라요? 적금 불입액은 아는데 적금 찾을 돈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적금 찾을 돈은 아는데 불입액을 모르는 거죠. 그럼 어쨌거나 이자를 다 붙인 금액이 800원이라는 얘기죠. 800원. 자, 그러면 그러니까 30원에다 연금의 내가계에서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Y에다 연금의 내가계에서 곱한 게 이거란 얘기네요. 그러면 Y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한 게 800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Y라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Y라는 금액은 800원 곱하기 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나누기를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분의 1 요걸 나누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거를 감채기금 계수라는 겁니다. 감채기수.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800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요것분의 1한 거 요거를 감채기금 계수라는 겁니다. 감채기금 계수다. 요거를 딱 곱하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1,000만 원씩 적금을 불입했어요. 적금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5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러면 5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 계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거나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것분의 1한 게 이거고 이것분의 1한 게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요거의 역수는 이거고 요거의 역수는 이거란 얘기죠.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6개 중에 2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40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매년 말에 40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 40원 내에는 자, 연금으로 받는 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자를 안 준대요. 연금에, 퇴직연금에.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게 낫겠죠? 나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내서 지금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인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받는다면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얘는 3년 있다 받을 돈 빼낸 거죠? 뭐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근데 어느 새로 빼내고 앉았습니까? 이거를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40원 매기 반복해서 발생하는 똑같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돈을 연금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죠? 연금. 그래서 40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현가 계수라는 거를 공식을 딱 곱했더니 자, 이자가 쏙 빠진 지금 시험에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R분의 1 빼기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해주는데
이런 거 너무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기 힘듭니다. 거의 물어본 적도 거의 없고, 자, 그래서 거의 주어집니다. 보기에서 주어지니까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만 요 공식과 요 공식 암기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암기하시고, 다른 것들은 어느 경우에 써먹냐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40원씩 1,000만 원씩 적금에 그 퇴직연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받다면 얼마인가? 이때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어떤 정령 퇴직자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9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장사거리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뭘로 받으려고요? 좀 연금으로 좀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으로. 그러면 여기서 뭘 몰라요? 연금으로 받을 돈 아는데 일시불 받을 돈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요, 일시불로 받을 돈 아는데 연금으로 받을 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낸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40원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Y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게,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한 게 9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구하려고 하는 게 Y라는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원 곱하기, 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걸 저당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당상수. 그래서 자, 900원 곱하기 900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요거 뒤집어 놓은 거 있죠? 이것분의 1이라는 걸 이게 저당상수라는 겁니다. 저당상수라는 거를 딱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 왜 이제 저당상수라 하냐면, 자, 만약에 자 1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요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1억을 빌렸을 때 매기 똑같은 금액으로 해갖고 원리금을 똑같이 해서 나눠서 갚을 때 있죠? 그때 써먹는 게 바로요 저당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매달 원금이자 합쳐서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때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계산하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숫자 뭐 10년이고 이자율 같은 거 딱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처음에는 까탈스럽지만 몇 번이고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떤 수익률을 붙이는 방식, 그다음에요, 그 빼는 거,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경우에 써보냐, 한 번만 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한 번만. 내내 한 얘기인데, 자, 183페이지 보시면 미래가치. 자, 183페이지 미래가치의 첫 번째, 일시불의 미래가치의 수는 그 디귿번의 예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가 지가가 현재 1억 원일 경우에 매년 10%씩 지가가 상승한다면 2년 후에는 지가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짜리라고요? 1억짜리가 2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럴 때 한 번 얘기하는 돈, 한 번 투입한 돈, 한 번 발생한 돈, 한 번 예치한 돈, 이거 다 뭐라고요? 일시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억 곱하기 뭘 곱하면 된다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곱하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을 이자율 10%로 3년 동안 적립할 경우에 3년 후에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적금 불입했을 때 3년 있다 살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자, 3번 볼게요. 감채기금계수. 예제를 보겠습니다. 디귿번에. 자,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만기 3,000만 원짜리 정기적금에 들었을 경우에 매년 불입할 돈이 얼마냐. 그럴 경우는 3,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요거의 역수는 이거고, 이거의 역수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것분의 1한 게 요거고, 요것분의 1한 게 요겁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3년 후에 5천만 원의 현재가치는 얼마인가? 3년 후에 5천만 원의 지금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디귿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년퇴직자가 매년 연금으로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받게 될 때 1,0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게 있답니다. 이것을 자, 일시불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다음에 저당상수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자, 주택 분양시 융자금 2천만 원 있을 경우에 자, 융자 기간 10년이고 이자율이 10%일 때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얼마인가? 2천만 원 빌렸을 때 매기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얼마인가? 2천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 곱해주면 됩니다. 저당상수.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자,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방법을 채택한다. 이거 전부 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복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편 아닙니다. 2번 보시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저당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돈 빌렸을 때 매기 갑불돈 계산할 때는 뭘 계산한다고요?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3억 원을 모으기 위하여 자, 매월 불입해야된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상업원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자, 3억짜리 적금에 가입했을 때 매기 적금 불입액이 얼마냐? 그러면 3억에다 뭘 곱하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5년 동안 매년 말에 매월 말에 얼마씩 들어온다고요? 50만 원씩 들어올 게 있는데 50만 원씩 들어올 게 있답니다. 요거네요. 그러면 지금 시점의 가치는 얼마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 계수.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는 뭐의 역수라고 했어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했죠. 이것분의 1한 게 이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저당상수의 역수다. 그 다음에 상환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게 되면 1이 된다. 맞는 겁니다. 자, 상환비율은 원금 중에 예를 들어 원금이 10,000원을 빌렸는데 자, 그 3,000원을 갚았다. 그럼 남아있는 금이 얼마라고요? 7,000원인데 요거를 상환비율이다. 상환액이 3,000원이죠. 상환비율이 30%네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요? 70%죠. 이걸 잔금이다 혹은 잔고다 표현합니다. 잔금 비율, 잔고 비율. 그럼 이거는 소수점을 하면 0.3이고 얘는 0.7이죠. 두 개 합치면요 1이 되는 겁니다.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은 요거는 좀 끊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